한 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이 새 파이프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막말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보겠고요. 또 문재인 대표도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발끈했다고 하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표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논리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시장 아들 병력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는 검찰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박원순 부지기와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그동안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거에 대한 공방이 계속 지리하게 있어 왔는데 그제죠.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MBC를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맞습니다.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직접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다 이렇게 보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는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이 나서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오히려 더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MBC 보도에서는 물론 반론조차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서울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박원순의 아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정무부시장까지 나와서 서울시가 동원이 되고 서울시까지 고발 주체로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김태현 변호사, 오히려 저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던 게 사실 위로 올라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짚어볼 게 그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인데 어쨌든 이게 탄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야당에 대한 탄압. 이렇게 되면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못하면 저분 대통령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이거 잘못 수사했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 법원도 그런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검찰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로 가져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뭐만 터지면 검찰로 가져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차기 그 대선 지지도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고 또 같이 1, 2위를 다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문재인 대표가 야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지만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전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 병역법은 무혐의 처분이 나고 그거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 피고인들이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거든요. 그 새로운 의혹들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다시 한번 검찰 그럼 이게 새로운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하고 나온 건데 야당 입장이나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정말 깨끗하다면 이번에 털고 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털고 가기 위해서는 영국에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만 받으면 그럼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의혹도 없을 것이고 박원순 시장도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탄탄대로일 텐데 그게 아마 모든 사람들을 아마 편안하게 문제를 빨리 깔끔하게 해결하는 길일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은 그걸 것 같습니다. 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은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고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박주신 씨가 국내로 귀국을 해서 조사가 아니라 이제 뭐죠?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면 기존의 한 검사를 통해서 다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마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런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문재인 대표 보고 누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2013년도, 그러니까 2년 됐습니다.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할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예.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군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낸 것도 저 박문진 이사장이 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면서 그 MBC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예. 이 정도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이건 되게 심각한 명예훼손인 거죠. 예.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다. 이걸 사실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걸 정말 고용주 이사장이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주 이사장이 정말 이 말을 했는지 무슨 의도로 한 것인지 해명을 내놔야 될 겁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흔들리곤 있는데 뭐 분당 문지기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고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좀 이렇게 편들어주는 듯한 얘기를 한 게 네.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박 시장으로, 문 대표로서는 절실하죠. 왜냐하면 예. 지금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한다고 뭔가 전방 차려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가동했는데 지금 나온 혁신안에 대해서 혁신이라고 당내에서도 별로 믿어주지 않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믿겠어요? 예, 국민들이 안 믿고 당내에서 당장 안철수, 또 김한길, 박영선 이런 그 유력한 당권 또는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혁신은 실패했다. 이 얘기에 지금 합창을 하면서 결국은 분당이나 탈당까지는 못 가더라도 안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사실상 공천권을 손에 놓고 손에서 놔버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당내 권력구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의 또 한 사람인 박원순 시장이 만일에 비주류에 가세하면 그야말로 문 대표는 비노들에 완전히 포위돼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당권을 실제로 유지하는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다라는데 강력하게 편을 들음으로써 어떤 본인이 앞으로도 안전판으로서 박원순 대표가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아주 훌륭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혁신위의 성과를 놓고 안철수 의원과 혁신위 내부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왔는데 서로 좀 헐뜯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장면들을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따라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당은 변화를 보여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안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나 공감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전 대표를 하신 분으로서 사실상 우리 당 위기에 일말은 이제 책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급하고 무례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뭐 결국에는 양측에서 서로 내탁 공방을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좀 볼썽사납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 혁신위원장, 김상곤 혁신위원장 얘기 중에 안철수 의원 당신도 옛날에 대표였고 네. 뭐 730 재보궐 다 패하는데 당신도 책임이 있었고 이런 취지의 얘기에도 일부분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부 일리가 있죠. 실제로 본인이 우선 별도의 당을 차려서 혁신하겠다라고 새정치 내걸었다가 드랍한 것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지만 이 당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공동대표로 김한길 대표와 함께 당을 맡았다가 새정치에서 계속 그 새정치의 1번으로 내걸었던 기초공천 배제까지도 철회를 하면서 계속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뒷담화 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는데 그러나 지금 안철수 의원만이 아니라 당내 많은 사람들이 혁신이 빈껍데기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은 데 대해서는 그 현 지도부가 또 현 혁신위가 따갑게 이 얘기를 경청을 해서 어떻게 수렴을 해서 정말 총선에 앞두고 우선 당내부터 단합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혁신위를 다시 띄운다고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혹시나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 또 되겠어?
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 각각의 반응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다른 논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연일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 이름을 놓고 벌어졌던 일인데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요? 그 벌어졌던 이야기. 오늘도 새로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황진화 사무총장, 오늘은 과연 이름 제대로 불렀을까요? 어제 오후에 김일성 대표님을 모시고 어제 오후에 김무성 대표님을 모시고 어제 김일성 대표 죄송합니다. 손상철 차장, 황진화 사무총장이 이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써주는 원고를 읽는데 예. 설마 밑에서 김일성이라고 써줬겠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하도 이제 그 북한 관련된 아무래도 장군 출신이니까 머릿속에 그게 자꾸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실수는 괜찮은데 두 번 실수는 이게 고의가 아니냐는 얘기가 진짜 나올 법한데 이제 앞으로 뭐 김 대표라고 부르겠다고 했으니까 세 번 되면 이제 삼진 아웃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웃었는데 네. 그때 되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당에서 쏟아진 또 막말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 대기업 노조 때문에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 오늘 막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2만 불 돼서 지금 10년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3만 불 넘어갔습니다. CNN에 연일 매시간 쇠파이프로 경찰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가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경제 성장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8.15 광복절이 지났는데 그 선조들은 뭐 하셨습니까?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나온다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상철 차장. 네. 예. 노동계에서 일했던 분이잖아요. 지금 한국노총 대표까지 했던 분으로 위원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떤 배경에서 저런 얘기를 이렇게 오늘 치고 나온 건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노조 천국이다. 노조가 너무 불법적인 파업을 많이 하는데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예. 우리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보이고 있죠? 저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해외 외신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예. 저 장면을 보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세우고 돈을 맡기겠는가. 여기 실제 AP에 보도됐던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걸 보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노총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어떻게 저것만 가지고 나라 경제를 돈 먹었다, 나라 경제가 뒤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거다. 이러면서 지적한 부분이 오히려 뭐 쇠파이프를 맞을 사람이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해서 막말 파문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노조 때문에 3만 불에 못 가는 건지 뭐 노조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보면요. 2007년에 2만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올해는 한 2만 8천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통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가는데 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저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저렇게 많이 못 늘었지? 경제는 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이유는 환율에 있습니다. 2007년 때만 해도 환율이 높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낮았는데 2015년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게 좀
환율에 따라 좀 등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외자가 잘 안 들어오는 이유에 노조의 문제가 있겠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못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구의 시각으로 보자면요. 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 시위를 하고 예. 폭도들은 저렇게 무력으로 경찰과 맞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 생활에서 경험치로 축적이 된 게 서구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AP통신에서 보도했던 저런 영상을 서구사에서 본다면 한국은 폭도의 나라 저렇게 비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물론 노조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도 했고 또 민주화에도 상당히 기여한 게 맞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 특권 노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각자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